들어가시기 전에 네.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대화방이 있대요. 아, 수시로 막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대요 거기다. 근데 어떤 장관 얘기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새벽 2시에 대통령이 뭘 알아보라고 올렸더래요. 네. 근데 10분 뒤에 그 담당 장관이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했더래요. 네. 두 분 다 안 주무시는 거예요? 놀란 게 새벽 2시에 둘 다 앉았다는, 잠을 안 잤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침에 되게 늦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 소관이었으면 나는 끝장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런 얘기 전했는데 10분 만에 답을 단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김용훈 장관. 제 생각에 올리시기 전에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올릴 거거든. 대답 잘해라. 아무튼 뭐가 됐든 깜짝 놀랐대요. 다른 장관들이.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연락하게 되면 좀 전해주십시오. 다들 놀랬다. 김용 장관은 그냥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보내면 확인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물론 회의나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답도 사실 그쪽에서 빨리 주고. 그래도 새벽 2시엔 자야지 그 시간에 왜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같이 일하셨을 때 그렇게 새벽에 막 일 시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올려요. 그거 원래 그랬어요. 성남시장 때도 그래요. 성남시장 때도. 그냥 당신께서는 새벽에 올리시든 말든가 자고 있으면 못 보는 거지 뭐.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시급해서 새벽에 올려야 될 일들이 있을 상황이면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되게 긴장해 있을 상황일 거기 때문에요. 무슨 사고가 터졌으면은 뭐 사고 터졌으면 당연히 바짝 긴장해 있죠. 근데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김용 장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급하면은 전화로 하면 되는데 문자로 하면은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나랑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걸 단톡방에 올릴까요? 이거 보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라고? 정치인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에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할 때도 이 문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이렇게 전화하면 잘 못 받는데 문자를 보내면 좀 이따 이거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정도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남겨놓는다는 거는 그 시간에 지시하시는 거라기보다 놓칠 수 있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났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전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건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독버스와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드립니다.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달달한 간식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쫄깃한 가래떡에 앙금이 듬뿍 들어있는 앙금떡인데요. 통팥 앙금, 백앙금, 흑임자 앙금, 호박 앙금 등 다양한 앙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100%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떡도 가래떡과 쑥가래떡, 카스테라 인절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없는 무당 앙금과 저염 앙금을 사용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개별 포장이라 냉동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리합니다. 가격은 500g 앙금떡 6종 중에 2종을 선택해서 1kg 31,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 탕이 아니라 찜으로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놀라운 가격 23,9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 떡이 맛있네요. 제 취향이에요. 제품 소개할 때 영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참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앙금떡 이거 진짜 어렵네. 앙금떡도 어려워요. 앙금 프랑스 말 아닌가요? 그래요?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저는 거기에 그래요 하는 것도 참 당황스러웠지만 순간적으로 저 또한 이렇게 비참하네요. 이런 걸 노리고 우리 성원 선배가 가끔씩 하나씩 던지시는 그렇죠. 한 번씩 시사상식을 자꾸 내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녹화라 좀 아쉽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그 뭐죠 내란 방조 네. 재판의 증인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하다가 4시에 나간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디지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상하다 안 나갈 것 같은데 왜 나갈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가서 단속하러.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른바 이 내란 깐부 사이잖아요. 윤석열하고 한덕수.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 담당 재판부가 굉장히 좀 엄격한 세게 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유죄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세게 그것도 그러면 이제 윤석열을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른바 깐부가 풀러지는 상황. 단속하러 간다. 차단하기 위해서 증인을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라고 증언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좀 떡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지금 재판보단 떡이다. 모든 제작진이 지금 떡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 가래떡이 맛있었고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이거는 인절미. 오. 노란 거 이건 뭐예요? 인절미 여기 써 있네요. 카스테라 인절미. 오, 맛있다 이거. 이런 맛이구나. 재판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1심 그건 이게 2월로 늦춰지는 것 같고요.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두머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방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방조가 세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지기현 부장 판사도 압박을 좀 받을 거예요. 다른 재판부에서 방조범인데도 저 정도 때렸는데 이거 우두머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란 우두머리 법정 형량은 사형 무기밖에 없고 근데 이제 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한 20년, 30년. 법률가들은 20에서 한 50년 사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과도 없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유는 감경 사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 감정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도 법원도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감경하려면 진짜 목숨 걸고 감경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들 욕만 들어도 죽을 겁니다. 그 사람. 근데 지기현 부장 판사가 아마 유죄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봤죠.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종묘 앞에 굉장히 큰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것과 한강버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광화문에 지금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이걸 놓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감사의 정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6.25 참전 22개국과 한국을 상징하는 총 23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이거 석재를 총 모양으로 이제 깎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 앞에 받들어 총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제 그게 저도 그 사진하고 자료 이걸 계속 찾아봤는데 네. 이 받들어 총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아마 설명을 처음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쭉 23개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네.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군대 생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받들어 총이라는 게 이제 경례거든요. 총을 든 상태에서 경례를 하는 걸 이제 자세 나오나요? 네. 오. 받들어 네. 총 이런 거고 이제 총이 딱 서요 똑바로 네. 일종의 경례 자세죠. 그래서 이 한국 전쟁 때 참전한 22개 나라에 대한 그 감사의 뜻,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그 위령의 네. 뜻 이런 의미를 담았다 이런 건데 이제 좀 이상하죠. 거기
저 세종 그 위치가 또 세종대왕하고 세종문화회관 그 사이쯤 돼요. 네. 아니, 세종문화회관은 지극히 문미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한글도 창제하시고 이런 분이고 회관 이름도 세종문화회관인데 그 네. 사이에다가 전쟁 상징하는 걸 거기다 왜 하지? 용산에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다 했으면 딱 맞는 건데 이 조형물을. 그래서 좀 실제 서울 시민들 여론도 좀 별로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데 세운 뭐 사지구 개발 그건 뭐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광화문 항공장에 광장 한 가운데다가 무슨 뭐 총을 상징하는 네. 뭔가 안 맞는 거죠. 뭐 여론조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제가 언론에서 본 몇 개 여론조사에는 반대 여론이 좀 더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진하면 더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일까? 왜 내년 지금? 지방선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받들어 총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례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뭐 참정국처럼 보수 유권자들에게 네. 바치는 본사라는 느낌이 사실은 드는 그러니까 지금 네. 보수 쪽 지금 뭐 이렇게 확장성 이런 개념들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타겟이 분명하거든요. 네. 경제적 이익 부분들, 욕망에 되게 충실한 부분들이 하나가 가고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이념적인 부분들을 또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장 현직으로서의 그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네. 야 이렇게 큰 선거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다니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의미에다 세종대왕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앞에서 네.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 좀 오버한다. 근데 저는 오버도 오버하지만 이걸 좀 자꾸 이렇게 한 번 정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 여론조사하고 하면 이게 진행하기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시민사회에서 좀 들고 일어날 거니까. 네. 근데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이 보수 쪽 그리고 이게 자기 지지 기반들에 대해서 명확한 타겟을 주는 거 하나하고 오세훈이냐 아니냐라는 전선을 만들기 위한 좀 시끄러운 노이즈 마케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너무 여과 없이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선거판에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네요.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 공덕포차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하는데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저거 문제 있어 하는데 오세훈만 남잖아요. 아하. 그런 효과를 노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비틀거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이 뭘 상징해요? 이분이 정치자금법 개정, 이른바 오세훈법. 네. 그리고 나름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뭐 이런 이미지요. 보수지만 깨끗하고 젊고 지금은 젊지도 않죠. 지금 나이가 많은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을 한 게 아마 2000년, 2004년 그때 했을 겁니다. 뭐 그랬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서울시장은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한 네 번째쯤 하는데 이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저희가 쌓았던 이미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거하고 맞는 겁니다. 보수지만 약자와 동행해야 된다. 이건 맞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보수 쪽에서 좀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 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약하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우익 보강 아.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그 확실히 이제 구칙이 혹시 이분들이 삐지지 않을까 해서 뭐 태극기 엄청나게 높은 거 하려다가 그것도 안 됐죠. 결국 여론의 반대가 네, 많았죠. 맞아요. 광화문 광장에 뭐 100m 높이 대형 계속 태극기. 이제 오른쪽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우회전을 자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럼 이 차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참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아슬아슬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는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썩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강한 이미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뭐랄까 랜드마크, 상징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세빛 둥둥섬 뭐 이거 했었고 그다음에 한강 택시 전에는 수상 택시도 했었죠. 그리고 뭐 이번에 한강버스 하죠. 그다음에 지금 마포구 평화의 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용산에서도 뭘 한다고 그러죠. 광화문 광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m짜리 태극기 설치하려다가 접었죠.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뭐 감사의 정원 설치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큰 조형물 같은 거, 큰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좀 집착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왜 그럴까요? 사실 서울시 정도 규모나 세계적 위상을 보면 네. 랜드마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도시가 됐든 간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거는 필요한데 주로 랜드마크를 하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걸 형상화하거나 네. 현재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기념할 만한 것들을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걸 형상화하거나 뭐 이런 건데 네. 거의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아이템 중심으로만 가는 문제들이 좀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정치인들은 랜드마크 그런 그 자기를 표상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유혹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는 있죠. 건가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게 자신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선거 딱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의 정치인들은 다음 당선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표출이 되든 아니든 간에. 네. 그리고 뭐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억누르지 못하면 패망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아이템 자체들이 좀 너무 구태하고. 아니 저는 제가 마포구민인데 평화의 공원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너무 네. 아름다워요. 자연도 아름답고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서울링이라고 하는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너무 망칠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경관을. 사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는 또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민 돈 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이게 예뻐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까지의 여론 수렴의 과정이나 공론화를 만들어내고 찬반 의견들을 듣는 이런 과정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유권자들을 너무 좀 쉽게 본다. 게다가 서울 시민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그 토론을 위한 반대 의견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특히 강북에 있는 분들은 박탈감이 심해요. 강남에 비해서. 또 실제로 강북에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 그런데 지금도 그냥 있고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네. 그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종의 욕망의 정치인데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포인트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고. 네. 정매 옆에 그 건물 높이를 갖고 쟁점이 붙어놓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서울시에서 조례로 그걸 왜 140m까지 올리냐. 네. 그 원래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참모들은 되치기를 해가지고 저거 봐라. 민주당은 저 생태, 환경 얘기하면서 재개발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개발을 하긴 하되 높이만 조정하라고 한 건데 그걸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역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 중에 뭐 보수 성향 또 뭐 일부 중도 성향 유권자들도 민주당은 뭐 저긴 맨 그 뭐 환경 생태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 실제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비난들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빙의 또는 내재적 접근 등등. 내재적 접근이 맞았구나. 아니 제가 한번 오 시장이 왜 이럴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략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분이 고려대 나왔는데. 또 여기 성한영 선배께서 잘 아시는 네.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나왔습니다. 우리 제작진 중에 고대 나온 분 안 계시는 거. 이게 바로 앞에 네. 고려대 출신으로서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분이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했죠. 네. 그래서 지금 청계천에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대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바람길이 생겼고 서울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휴식 공간이 된 거예요. 그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지금 버스하고 뭐 환승 시스템을 이명박 서울시장 때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청계천 고가 철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시스템 전용차로 혁신. 네. 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하고 2007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두 번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때 높이 평가를 받은 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내 바로 앞에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걸 너무나 잘 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국회의원을 한 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2002년부터 서울시장을 이명박 시장이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게 오세훈 대권 프로젝트.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착각이 너무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 거라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두 개로 승부를 봐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너무 여러 개를 펼쳤고 그것도 하다 말다 지금 이러고 있고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한 거는 그거 사실은 소프트웨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청계 고가를 철거했다는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들, 이해관계가 걸린 상인들을 다 설득을 해서 딴 데로 보냈습니다. 이게 보통 거가 아니에요.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리더십 때문에 상을 받은 거지 그렇지. 고가 철거했다고 상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무슨 뭐 랜드마크, 조형물 이런 아니 그 옛날에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소프트웨어로 성공을 한 셈인데 지금 여기서 시대 안 맞게 하드웨어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네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로 승부하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뭐 보수 진보 쪽으로 꼭 따질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오랫도록 기억하는 정치인들은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철학적인 기조들을 가지고 기억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DJ, 평화, 누구도 사실은 부인을 못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동서화합, 지역감염 극복.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업화,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력이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아이템이 이 정치인을 규정하는 걸로 저는 갔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질을 되게 좀 이 차원을 낮춰버리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람들이 기억하면은 복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행정을 할 때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를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그런 걸 바란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상징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이돈입니까? 이런 것만 남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자와의 동행 그걸로 철학을 이제 밀어붙이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약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과 그 지지하시는 분들, 뭐 지지자분들은 저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그분들하고 동행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과의 동행. 어쨌든 좀 유력한 보수 쪽에서 지금 현재 유력한 권력의 핵심으로 가 있는 사람의 수준과 질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에 또 이게 질을 보여주는 건데 아주 유치하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지금 계속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 세력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약자와의 동행은 이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배경이 되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갖고 승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약자와의 동행, 이 철학 갖고 정면 승부를 해서 안에 보수도 좀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되면 뭐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강버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강버스가 운행이 멈췄습니다. 또 이게 바닥에 닿았다, 뭐 이물질에 닿았다 이런 보고가 한 15차례나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뭔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한강버스도 사실 마포 그 망원에 한강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서두르 추진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 너무 정치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중단했습니다. 이 한강버스. 이 무리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단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단함과 동시에 그게 가장 큰 선거 기간 내내 약점이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받는 그런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지 않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다른 걸로 덮으려고 다른 걸 자꾸 퍼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강버스나 이런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적인 만약에 아이템이었다라면 되게 이 사람한테 또 상징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조형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효성을 가지는 거라면 좀 다른 종류의 저는 정책 개발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멈춰야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서 멈췄는데 그거를 비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아니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게 맞는 거죠. 뭐 문제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공격하는 게 맞잖아요. 아파트값 막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이 막 공격하잖아요. 맞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 무슨 지금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게 그 절속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과하고 그다음에 뭐 누가 공격하면 뭐 미안합니다 좀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접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을 다시 역공을 취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종묘 재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그다음에 광화문 이제 감사의 정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3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총리가 이렇게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3차례나 방문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건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김민석 총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너무 자주 오세훈 시장 비판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서니까 아이 좀 뭐 저렇게 총리가 다 하나 뭐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대해서 각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정부 여당을 위한 뭐 선거운동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혀 옳지 않고요. 네. 김민석 총리도 이 여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기로는 불과 며칠 네. 전에 언론에는 지금 무슨 서울시장 내가 꼭 나간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안 나간다라고 국무총리실 주요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네. 말을 지금 나 안 나간다고 끊어주는 거하고 실제로 내년에 출마하는 거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된 게 언제죠? 6월 달에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반년도 안 지났는데 내가 서울시장을 나가볼 생각이 있다라고 눈빛에 슬쩍 비치기만 해도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 고단수에 다 압니다. 네.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끊어준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좀 주로 공격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당에서 또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게 국무총리의 업무와 관련된 직접성이 좀 있는 그런 거는 아주 매섭게 좀 업무를 챙기고 공격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가 중간적 입장에서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틀린 그렇죠. 거군요. 아니 총리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공정하지 않게 기울어 있으면은 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네. 관전자도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은 그러면은 조정자입니까? 서울시장도 조정자가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정치인으로서 행정가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행위까지도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게 잘못한 거고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총리로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 자체가 오독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지적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메신저가 누군지를 골라서 해야 되는 건데 김은석 총리가 감과 동시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지 선거 때문에 총리 좀 자주 나오네. 지방 다른 데는 안 가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여론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라서 힘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쿵 찍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실은 그러면은 누가 지적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후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나 이 세력의 입장으로서 찍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구청장이 됐건 간에 그쪽에 있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그리고 서울시장을 총리까지 상대해서 서울시장의 급을 높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한데 그러면 오히려 좀 객관적인 평론가들 혹은 전문가분들, 자문위원분들 등등 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부각시키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오독될 가능성을 좀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진정성 있게 시장 출마를 지금 현재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현재로는 지지율 60%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걸 진정성을 담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은 왜 그 말을 오해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다른 메신저들을 이용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무총리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의원들도 안 했으면 좋겠고 비판을 심지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알아서 좌충우돌 비틀비틀하고 한강 버스는 멈춰 서고
지금 밭들어총 조형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전 결국 못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처럼 언론사 이런 데서 사실관계, 팩트를 갖고 취재해서 보도해주면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정부, 국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좀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긍정성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가는데 받들어 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게 선거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민감한 거예요. 선거철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도 오버해서 가고 있는 거고, 선거철이 되니까 이쪽에서도 오버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탁탁 막아야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을 때 유권자들이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막는다라는 느낌은 안 주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니까 막아야죠. 잘못됐으니까 심판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가 저는 좀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정을 해보니까 좀 오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수를 맞추면서 저는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호남 쪽에 있는 민주당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해보니까 그러다 판파이 깨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붐업을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당은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의제화시켜서 유권자들이 심판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뭐 추진을 한다든지 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지지율이 사실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훨씬 높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서울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후보들의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지방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셉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집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 구청장이 16명,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9명,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밑에서 어쨌든 판판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을 바로 만나는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큰 건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이게 디딤돌이냐 이야기는 하지만 기대감은 있거든요. 서울시장이면 대권 주자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대권 주자로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1년 이내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대권 주자라는 이야기가 되게 불경스러운 시기지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두드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오는 분들도 서울시장이 되게 집중하고 현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무게감에 있어서나 인지도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으로서 쓸 수 있는 전국적으로는 야당이지만 서울에서는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내년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 평가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도는 뭐 지금 이렇게 거의 뻔뻔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링 위에 오르는 선수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 요 부분 좀 파열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인물은 좀 약간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3번 당선됐었죠. 근데 그때 들은 얘기가 옛날 뭐 조선시대 때 한송 판윤부터 따져도 제일 오래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보다 더 오래 했어요. 지금 현재 4선이고 내년에 되면 5선입니다. 20, 30대 유권자들 중에 원래 서울시장은 그냥 오세훈 아니야? 이렇게 너무 오세훈 시절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철든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그 당연히 오세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약간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특별히 오세훈 시장이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특검 수사 받고 있는 그게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당장 비정거권이 박탈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묘해요 이게. 그래서 강적인 건 맞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인물론에서 좀 치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김민석 국무총리 차출론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돼요. 올 한 연말, 내년 연초쯤에서 이제 가장 대결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거기다 후보 요소, 후보 변수까지 해서 이제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오세훈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탈원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많이 쫓아오고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역전된 적은 그렇습니다. 별로 없고요. 국정 지지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서 거의 높게 나타나요. 부동산 대책 그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서 그 인지도 이런 거는 링 위에 올라가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되게 좀 저쪽과 차별화된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좀 하면 되고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것도 없죠,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참 보면 왜 그러십니까? 한 번씩 걷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큰 적은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적우네요, 오적우. 좀 본인이 좀 자중만 해도 번전은 할 텐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전망을 할 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맞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어느 한 정당에서 압승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95년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격차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면은 이게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서울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거를 계속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 자녀 임기만 지금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 재선을 하려고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이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으로 보내드리고 본인이 당대표에 나가려고 자꾸 이제 푸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거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마지막 목표가 다음 당대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다음 당대표 할 때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 간단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로서 그 지지도도 있지만 반정청래 대표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다음에 다시 나오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거나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민석 총리 정도밖에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걸 정청래 대표가 바란다. 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나갔어요. 서울시장이 됐어요. 국무총리의 서울시장까지 그러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겠죠. 또 차기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야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아웃 아니냐.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서울시가 워낙 상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저는 서울시장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와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뭐 저는 제 가장 좋은 거는 당대표 선거에서 붙어서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자기 체력을 키우는 과정에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당대표 그걸 하려고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 일종의 막 소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다음 대표할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아요? 또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연임할 것이다. 가능하다. 그것도 누가 합니까?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고 8월
8월에 전당대회인데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 그 다음날 만약에 지방선거 치면 바로 다음날 정청래 대표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8월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 실제 돌을 딱 얹어놓으면 이 반상이 확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래요. 미리 계산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때 가서 선거 결과는 특히 어떤 민심이 표출되는 거고 유권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네.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미리 뭐 서울시장을 이기면 누가 어디로 가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저처럼 정치부 기자들이 그냥 하는 분석에 불과하니까 네. 그런 얘기 절대로 믿지 마요. 근데 그렇기 아이템이 때문에, 없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바랄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바랄까?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바라는 그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딱 하나, 서울시장 선거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지금은 뭐 여론 지지율이 그러니까 딱 수위에 딱 두드러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잘해가지고 갑자기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김민석 총리밖에 안 된다 이러면 당대표 선거든 국정이 약간 좀 총리 바꾸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차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면은 그 공직자로서 그만둬야 되는 그 90일 전에 90일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길진 않군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서는 결정할 수 있다. 그 정치인들의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른바 삼김 시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이럴 때는 정치인들이 뭐 결심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나는 뭐 출마한다 안 한다. 또 뭐 그게 그대로 됐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닌 시대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장모님 표현하시는 대로 당원들이 또는 국민이 부르면 거기에 소명이라고 하죠. 응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지금은 많이 적어놨는데. 하나도 안 맞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가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상상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높이자 이런 당원당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때 그러니까 투표 기준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대의원 20, 권리당원 1 이렇게 해서 대의원이 표의 의미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이제 그건데 그거를 1대1로 바꾼다.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다 똑같은 한 표씩 가져가도록 한다 이건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전당원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원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불거졌는데 이거는 조금 정청래 대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오버한 거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버했죠. 뭐 공고를 고칠 정도면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전당원 투표 괄호 열고 이거 여론 당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잘못했죠. 당원당규 개정은 중앙위원회 권한이에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참고용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러선 거죠. 근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무슨 사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정청래 대표란 정치인 머릿속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또 본인도 그렇게 당원이 됐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70~80%는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는데 당원들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6대4 정도로 압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무슨 책략을 갖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물론 당내 비판 당장 부닥쳤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이 막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래서 약간 망신을 당한 셈이에요. 뭐 공고문도 고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당원들이 당연히 찬성이 많겠죠. 근데 약간 당내 어떤 파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은 거지만 제가 하나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자꾸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을 쓰던데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주권은 네. 주권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라, 국민,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권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주권입니다. 네. 또 하나 주권,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래요. 네. 당에 무슨 주권이 있어요? 당권이 있지. 그래서 당원, 당권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당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그 말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요. 네. 처음에 당원 주권국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당권국이라고 하자. 뭐 당원국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어떤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꿋꿋하게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네. 학술적 개념으로는 좀 안 맞는다. 이 지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뭐 주인된 권리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절차상에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원 뭐 주권 말고 그럼 당권주의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갑자기 꺼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가 뭐 반대하든 어쩌든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판단의 근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승리를 했고 지나왔느냐라는 게 제일 큰 중거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섣불리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원 제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원들이 당원들하고 정서가 다르다는 게 수차례 선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뭔가 조정을 해야죠.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왜 대의원은 당원을 대신해가지고 권리를 그렇죠. 다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위반이 돼 있다면 대의원이 자격이 없거나 그러면 대의원을 다시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서 당원들이 한 1인 1표씩 가져가는 거는 저는 뭐 거스를 수가 없다. 그게 옳으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옳으냐 그러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 이 문제만 나오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당원 숫자의 지역적 편중성. 전부 다 1인 1표가 됐을 경우에 네. 그걸 어떻게 좀 보정을 해줄 거냐.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대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들이 있는데 네.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당의 체계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각 개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네. 당원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는 저는 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갈 건데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때 뭐 비례대표 뽑을 때 당원들이 참여하고 이런 몇 가지를 바꾸면서 그 다음에 있을 당대표 선거 관련된 것도 한꺼번에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안 바꾸면 언제 바꿔요, 그거를? 지금 안 바꾸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달 앞두고 당원 당규를 거기에 해당되는 룰을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네요. 타이밍으로는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회나 이런 데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당원을 바꾸어서 당원들이 실제로 정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네. 아니냐 이런 절차들은 실수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간에 약간의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당원 당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뭐 크게 절차상으로 뭐 나쁘진 않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말씀이시고. 조사 개념으로 간다는 말은 결과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일 거거든요. 네. 당원하고 나서 그걸 당연히 오픈하겠죠. 그리고 뭐 8대2, 9대1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예측키로. 왜냐하면 당원이 자기한테 권한을 더 준다라는 건데 네. 내가 주인이라는데 난 네. 주인 안 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중간에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더 기세 있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뭐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대의원 제도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중간기구들이 있죠. 중앙위원회도 있고 뭐 상임위원회, 뭐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게 네. 정당에서도 모든 사안을 다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수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당 안에서도 작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냥 당원들한테 모든 걸 결정하라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해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냥 그 인기 투표하듯이 해서 당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무슨 어떤 개혁이든 한꺼번에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권한 확대도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가면서 현실 적합성 또 당원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을 경우에 이 약간 포퓰리즘 같은데 휩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가면서 좀 질서 있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호남을 겨냥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바꿔야 된다. 전남은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이 26명으로 전국 최다인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도 안 맞는다. 경쟁 부재가 부패와 유착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이 한 2%에서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호남 유권자들한테 선택지를 준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호남만 선택지가 없나요? 대구, 경북은 선택지가 있나요? 거기는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다 당선시켜주는 데 아닌가요? 네. 정면 승부를 걸려면 대구, 경북에 가서 조국혁신당이 한번 해보겠다. 민주당 좀 대구, 경북은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지 못했던 전략이네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 해볼 걸.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굉장히 기여를 했죠. 네. 그건 맞습니다. 또 뭐 이른바 지민비조. 지민비조, 네. 그 지역구는 민주당. 그래서 비례대표표를 상당히 흡수해서 국회의원도 이제 여러 명이 나왔고 뭐 좋은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을 업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어디가 있어요? 다 감옥에 가 있죠. 감옥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세영 정치부장이 이 조국혁신당 가지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목의 취지가 복수는 끝났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가 있고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비전을 제시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여러분 윤석열 전 나쁜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심판했잖아요. 1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호남 유권자 여러분 저희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약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약간 말을 더듬잖아요. 말이 이게 좀 뭐 이렇게 딱 한마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은 심판합시다 이건 말이 딱 쉬운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확 내세울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이 약해요. 그 호남의 선택지를 주는 게 정치적인 비전일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제가 좀 미안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대국민 설득을 위한 가치와 비전을 아직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보면은 이제 그 약간은 왼쪽으로 우리가 민주당보다 포지션을 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의 제일 큰 위협 요인은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죠.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개혁적으로 간다? 웬만해가지고는 더 개혁적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적 피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호남 내 민주당을 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극복 과제로 설정한다. 이게 호남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무조건 간에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지만 진영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전국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의미가 그거냐 이거는 그냥 그 의미적인 발언들이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의에 되게 충실하지 않으면은 진영 내에서 수용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지방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을 공격한다?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 호남에서 먹히지 않을 겁니다. 네. 후보 낼 수 있습니다. 후보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근데 전체 지역의 후보를 다 낸다?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이런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호남 쪽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대부분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붙잖아요. 네. 이 무소속 후보 중에는 민주당이라는 강고한 카르텔 안에 못 들어가서 정말 반짝반짝 빈다는 보석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유유상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당 지금부터 더 망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대의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쨌든 99%는 조국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당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실제로 어디로 출마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느 단위로 할 거냐, 이게 내부적으로 가장 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방선거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1의 목표라면 네. 진심으로 제1의 목표라면 그러면 조국 위원장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사전 전제가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제일 높아요. 네. 광산구가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선택의 의미가 네. 조국 대표의 지역 선택의 의미가 조국 혁신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국 대표는 어디로 출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지역구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남과 근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풍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 대표님 부산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에 출마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명분도 사실은 안 된다. 대표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을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라는 그런 이게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이 민주당과의 전선을 가장 크게 쳐놓고 대표가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못해. 아니면은 불출마를 하고 호남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거나 이런 방법이겠죠. 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부산시장? 멋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단일화를 전제로 걸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주적을 두고 거기에 근데 부산이나 서울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만으로 갔을 때 후보군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느냐, 대형 메가 이벤트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요.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개념 말고요. 네. 자,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후보가 좋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무조건 나면 승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승리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라는 걸로 해서 나가면 저는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합당을 하는 게 낫죠. 민주당하고. 네. 근데 따로 나가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네. 당대표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당원들이 출마의 권한들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합당이나 이 문제는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는 게다가 조국 대표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네. 지방선거 이후에 한 당의 대표로서 성과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정치적 자양분을 삼아야 되는 거 그것도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지금 현재로는 사실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당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존재감 별로 그 당 없이 그 보궐선거 해서 저는 국회로 진입해가지고 또 역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네. 그런데 조국의 그 소원이 뭘까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인가요? 조국의 소유는 좀 통일할 뻔했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조국 다음 대통령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여론조사상 그래 높지 않지요. 네. 그건 아직은 우리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설명을 못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호남에 우리가 뭐 민주당하고 대안을 만들겠다. 아니 그게 근데 그 조국 대통령을 해야 되는 명분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대 담론 같긴 하지만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 비전 이걸 내놓지 못하면은 저건 굉장히 좀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 대표 정치적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파구가 안 보이네요. 반사체 정치, 발광체 정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기의 빛을 내는 게 진짜 정치.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야들은 상대 저쪽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의 실수나 이런 걸 가지고 반사로 이득을 얻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이게 비침을 통해 가지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지. 네. 조국혁신당 자체의 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근데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정의당이나 뭐 민주노동당 이런 당하고의 또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총선을 앞두고는 합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네. 당 내의 경쟁으로 새로운 좀 민주당의 변화 발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을 도모하는 게 상식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그동안은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로서 저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면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또 다른 판단을 해보고 이런 길밖에 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라. 예,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케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100%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가래떡에 앙금이 듬뿍 들어있는 앙금떡을 소개합니다. 설탕이 없는 무당 앙금과 저염 앙금을 사용해 건강에도 좋고 개별 포장이라 냉동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케타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탕이 아니라 찜으로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놀라운 가격 23,9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론스타예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심판은 론스타 측에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 된다. 다시 한번 해달라서 취소 소송을 했고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자, 론스타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거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네. 이런 거 영상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영상으로. 아무튼 영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1997년에 우리 외환위기 맞았죠. 뭐 그때 뭐 IMF 사태라고 했는데 IMF는 기구 이름이고. 네. 그래서 1997년에 우리 여러 대기업들 재벌도 망하고. 그랬죠. 그중에 은행도 많이 부실화됐습니다. 많이 망하기도 했고. 그중에 이제 외환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외환은행 맞아. 그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었는데 주로 이제 외국환 하던 은행인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 회사에 지금 지점이 나와 있는 하나은행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건데 그 하나은행으로 외환은행이 통합되기 전에 론스타 사모펀드예요. 네. 거기는 금융업자는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팔았는데 그게 홍콩 상하이 은행에다가 팔려고 했는데 그 협상이 깨졌어요. 네. 그리고 다시 우리 그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에다가 이제 론스타가 파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쉽게 매각을 허가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 범죄 혐의도 좀 있고. 관료들이 여러 가지 뭐 비리 문제도 얽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론스타에서 이거 우리 그 한국 정부가 시간 끄는 바람에 우리 엄청나게 손해 봤다. 그래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라는 국제 기구에다가 네.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승소 결과 완전히 100% 완벽하게 소송 비용까지 다 그렇습니다. 물어내라 우리한테.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성과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그 관료들, 이른바 그 늘공들의 그 탄탄한 실력 덕분에 우리가 돈을 뺏기지 않게 됐다.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대통령도 사실은 뭐 위기 상황이었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늘공들이 역할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거 론스타 이거 생각하면 네. 2009년도 제가 국회 그 정동영 의원 보좌관 할 때 담배 FTA 문제가 되게 핫했잖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그 대한민국 경제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굴종적인 외교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그 담배 FTA 조항에 포함됐던 게 ISD라고 그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손해를 보면 바로 국제기구에 이걸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조항을 우리가 빼자고 그것 때문에 정말 찬바람 맞으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론스타가 1차적으로 그 혜택을 가져가 버릴 거다라고. 그게 진짜 몇 년 전이었는데 이게 종지부를 찍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지만 씁쓸한 게 뭐냐면 론스타 그때 한 4조인가 더 가져갔어요. 한 1조 몇천억에 사가지고 은행에 대팔 때 한 차익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3, 4조 남기고 더 남길 수 있었는데 못 남겼다고 저희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씁쓸하다. 진짜 냉정하구나. 외교 문제나 국제 경제 문제는 진짜로 뭐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실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굉장히 신나 보이십니다. 전 대표에 대해서 진짜 오랜만에 지금 한번 광명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론스타가 이겼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부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만 물고 말자 약간 이런 게 여론이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취소 소송해야 된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굳이 우리가 질 게 뻔한데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여서 결국 이렇게 승소를 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제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책 의도가 뭐였든 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때 우리는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리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판단이 맞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이익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정치를 그렇게 하지 그랬냐? 뭐 이렇게 하더니 근데 뒷말은 그렇고 저는 공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 아니면 뭐 김인석 총리님이나 뭐 대통령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한동훈 장관한테 땡큐 해줬으면 판단 좋겠어요. 잘했다 그때 한마디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요, 억수로 미운 사람한테. 미운 사람이 좋다 하면 더 미워지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입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잘했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나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담대하게 해주시는 게. 이거를 굳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늘공분들이 잘하셨지만 어쨌든 위에 상층에서 최종 결정을 다르게 했으면은 늘공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좀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박수 못 받았는데 좀 박수받게 해주자 이것만이라도.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구나. 선뜻 안 쳐지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땀이 잘 나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한동훈이라는 분이 망가진 거는 비대위원장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서 망가진 거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김건희 여사 문제 삼고 이런 거는 잘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대표로서 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죠. 그다음에 당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 할 때 지금 이른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를 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못했던 거를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해내는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검사로서 뭐 수사했지만 어쨌든 법무행정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이번 론스타 상대로 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상당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공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좋은 평가 혹시 연락 자시면 공도포차 보시라고. 네, 그때 당시엔 잘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잠깐 잘했다. 네, 물론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한다고 하니 지방선거 때도 뭐 내가 왜 불출마 선언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도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도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